아빠 어디 있어? 법정 증인석에선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혈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아이가 피고인석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다. 안 돼, 민준아!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다. 아이는 법정을 가로질러 수갑찬 남자에게 달려갔다. 남루한 작업복, 깡마른 몸, 며칠째 못 씻은 얼굴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아빠, 아이가 남자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민준아. 수갑찬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며 그는 흐느꼈다. 재판장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올려다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얘야, 하지만 내 아빠는. 밤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아빠 손은 얼음장이었어요. 아이가 말을 끊었다. 근데 제 발이 춥다고 하면 아빠가 자기 가슴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재벌집에서 준 비싼 장난감보다 아빠랑 고물상에서 망가진 시계 고칠 때가 더 좋았어요. 아빠가 사온 1,000원짜리 붕어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아빠의 거친 손을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 아들은 그냥 버려두면 알아서 죽겠지. 과연 이 부자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8년 전 겨울, 서울 외곽 철거 예정 건물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신문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다. 빈 소주병을 가슴에 끌어안은 모습이었다. 이준혁? 불과 3년 전만 해도 업계가 주목하던 천재 개발자였다. 그가 설계한 보안 시스템은 금융권을 뒤흔들 만큼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기술을 빼앗겼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부모님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준혁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금이 간 콘크리트 틈새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이대로 눈 감으면 편할까? 그때였다. 으앙, 으앙. 처음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였다. 준혁은 얼어붙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삐걱거렸지만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쓰레기 더미 사이 얇은 수건에 쌓인 피덩이가 있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작은 손가락.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의 손이 떨렸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자신 같은 노숙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나면 유괴범으로 몰릴게 뻔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처지의 노숙자 철수 형님이었다. 기침으로 온몸이 망가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28만 원. 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오늘 밤 못 넘겨. 근데 당신은 아직 살 수 있어. 형님, 하늘이 우리한테 사람 구실하라고 저 애를 보낸 거야. 철수의 손이 힘을 잃어갔다. 제발. 그렇게 철수는 눈을 감았다.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다. 얼음장 같은 몸이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씩 녹아내렸다. 미안합니다, 형님. 준혁이 철수의 시신을 자신의 패딩으로 덮어주며 중얼거렸다. 그는 28만 원을 품에 넣고 아기를 안은 채 뛰기 시작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준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28만 원으로 구한 건 달랑 월세방 하나였다. 서울 끝자락 곰팡이 핀 벽지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쪽방. 하지만 온돌이 들어왔다. 준혁은 아기를 따뜻한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제야 아기의 작은 손이 움직였다. 준혁의 손가락을 향해 뻗더니 꽉 쥐었다. 그래, 살자. 우리 다시 살아보자. 준혁은 아기 목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금목걸이였다. 줄은 끊어져 있었지만 펜던트는 온전했다. 누군가 남긴 유일한 흔적. 너는 민준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이준혁 아들, 이민준. 며칠 뒤 준혁은 아기를 안고 구청을 찾았다. 손이 떨렸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쓰는 순간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이준혁, 이민준. 그는 또박또박 두 이름을 적었다.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온통 민준이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분해했다. 쉴 틈이 없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민준이 밥상에서 반찬 하나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아빠, 이거 뭐야? 7살 민준이가 준혁의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복잡한 수식과 미완성 설계도가 빼곡했다. 과거 준혁이 완성하지 못했던 기술의 흔적. 응, 옛날에 아빠가 그렸던 거야. 나도 그려도 돼? 그래, 마음대로 그려. 민준이는 형광펜을 들고 노트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선들, 기차길 놀이를 하듯. 어느 날 밤 준혁은 우연히 그 노트를 펼쳤다가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그어놓은 선 하나. 그게 7년 전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풀지 못했던 보안 결함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체 넌 누구냐? 준혁은 잠든 민준이를 바라봤다. 이불을 걷어찬 채 새우잠을 자는 평범한 7살 아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재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이든 상관없다. 준혁은 다짐했다. 가난 때문에 이 재능을 썩히면 안 돼. 준혁은 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형 물류센터 관리직에 취직했다. 안정적인 월급. 민준이에게 새 가방과 컴퓨터를 사줄 수 있었다. 아빠, 진짜 내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이제 고장난 기계 말고 제대로 된 거 써. 그날 밤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준혁은 몰랐다. 그 천재적 두뇌가 곧 자신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꿀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물류센터에 재난이 터졌다. 시스템 다운, 메인 서버 먹통됐어. 독일제 중앙 제어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수만 개의 물건을 실은 컨베이어 벨트가 일제히 정지했다. 수백억 원의 물량이 마비됐다. 기술팀 불러. 독일 본사에도 연락해.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이 투입됐다. 내부 직원 소행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전 직원 신분 확인합니다. 한 줄로 서세요.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신분 확인을 받으면 과거가 드러난다. 도산한 회사, 빚더미 그리고 핏줄 아닌 아이를 자식으로 신고한 것까지. 민준이를 빼앗길 수도 있어.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방을 챙겨 도망치려는 순간 손에 낡은 가죽 노트가 잡혔다. 노트가 열렸다. 민준이의 낙서가 보였다. 아빠, 길이 막히면 기차를 옆으로 빼두었다가 다시 합치면 되잖아.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다. 데이터 병목 현상, 우회 처리, 지금 멈춰버린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이 민준이의 기차길 낙서 속에 있었다. 준혁은 갈림길에 섰다. 도망치면 민준이와 다시 길바닥이다. 하지만 서버실로 가면 한 번 더 살아보자. 준혁은 몸을 돌렸다. 서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준혁은 닫히는 자동문 틈으로 몸을 던졌다. 쿵! 문이 닫혔다. 서버실은 고요했다. 붉은 경고등만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준혁은 8년 만에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이 키를 눌렀다. 민준이의 낙서를 보며 하나씩 값을 입력했다. 데이터 우회로, 분산 처리, 재연결. 안에 누가 있어? 문 열어.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다. 준혁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잠시 정적. 그러다 굉음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돌아간다. 시스템 살았어.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과 관리자들이 들이닥쳤다. 당신이 고쳤어? 관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운이 좋았나 봅니다. 준혁은 투박한 사투리로 대답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졌다. 독일 기술팀도 포기한 시스템을 이름 없는 관리 직원이 살렸다고. 그 소식은 경제지 기사가 됐다. 물류대란 해결한 천재 엔지니어. 기사에는 준혁의 사진까지 실렸다. 서울 도심 대형 그룹 본사. 한 남자가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한태윤이었다. 이준혁? 그의 손에서 신문이 구겨졌다. 이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어. 8년 전 한태윤은 준혁의 기술을 훔쳤다. 그리고 준혁을 완전히 매장시켰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살아 돌아왔다. 절대 가만 안 둬. 한태윤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강성진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알아와. 주소, 직장, 가족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한태윤의 명령에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다. 미혼부로 되어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민준, 올해 8살입니다. 아들. 한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좋아. 약점이 있다는 거지. 그는 직접 준혁이 사는 낡은 빌라 근처에 차를 세웠다. 며칠을 지켜봤다. 준혁의 출퇴근, 생활 패턴, 모든 것을. 어느 오후였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골목을 달려왔다. 아빠. 준혁이 뒤를 돌아보며 팔을 벌렸다. 아이가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웃었다. 한태윤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한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형님. 8년 전 죽은 형 한재민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 형의 모습과 한치 오차 없이 닮아 있었다. 설마. 한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8년 전 형은 아내와 함께 사고로 죽었다. 갓난아기를 남긴 채로. 그 아기는 행방불명되어 사망 처리됐다. 그 덕분에 한태윤은 그룹의 모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 저 애가 그때 그 아이라면. 한태윤은 비서를 불렀다. 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 당장. 절대 들키면 안 돼. 다음 날 비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몰래 가져왔다. 사흘 뒤 결과지가 한태윤의 책상에 놓였다. 일치율 99.9%.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 아이는 형의 아들 한민우였다. 그룹의 진짜 적통 후계자. 8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한태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걸 이준혁이 키우고 있었어? 한태윤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준혁은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저 아이가 누군지. 8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날 저녁 한태윤은 준혁의 집 앞에 나타났다. 준혁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검은 승용차가 앞을 막았다. 차에서 내린 한태윤을 본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넌 왜 여기 있어? 오랜만이군, 이준혁. 한태윤이 비웃었다. 기술 고문이 다 됐다며? 꼴 좋다. 할 말 있으면 해. 아니면 꺼져. 한태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아이 말이야. 내 아들이라고 하던데. 준혁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가 왜? 어디서 났어? 대체 누군지 알고 그 애를 끼고 산 거야? 한태윤이 준혁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내 아들. 한태윤이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무슨 수로 그 애를 손에 넣은 거냐고. 준혁은 한태윤이 왜 이토록 민준이의 출처를 캐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과거의 원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를 망하게 하더니 이젠 내 아들까지 건드리려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내가 지켜.
한태윤은 준혁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다. 이 남자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놈. 한태윤은 한 발짝 물러섰다. 좋아. 두고 보자. 그 애 잘 지켜봐. 내 손에서 빼앗기기 전까지는. 차가 떠났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건드리든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준혁은 민준이가 재벌의 핏줄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날 저녁 6시 준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된장찌개야? 응, 두부도 많이 넣었어.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쿵쿵.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준혁이 문을 열자 제복 입은 경찰관 4~5명이 서 있었다. 이준혁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영아 유기 및 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 영아 유기? 그게 무슨? 준혁의 팔이 뒤로 꺾였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아빠. 민준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아빠가 수갑 찬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빠 왜 그래? 저 사람들 누구야? 민준아, 괜찮아. 아빠 금방 올게.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아빠 가지 마. 민준이가 울부짖으며 준혁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떼어냈다. 아이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보호?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준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아빠.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경찰서 취조실. 준혁은 밤새 같은 말을 반복했다. 8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아기입니다. 얼어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구했어요. 그게 다예요.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취조관이 서류를 펼쳤다. 당신이 데려간 아이가 한성그룹 후계자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요. 한성그룹 후계자?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거 몰라요. 8년 동안 키우면서 몰랐다고요? 진짜 몰랐어요. 며칠 뒤 국선 변호사가 찾아왔다. 이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뭐가요? 상대가 한성그룹이에요.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했고 증거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8년 전 사망 처리된 한민우 군의 유전자가 당신 아들 이민준과 일치합니다. 준혁의 귀가 멍해졌다. 재벌집 자식이라고요? 민준이가? 그리고 한태윤 측에서는 당신이 아이의 신분을 알고 전략적으로 유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성그룹의 원한을 품고 후계자를 납치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미 아이는 친권 회복 절차를 통해 한성그룹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재벌가 저택에 있어요. 법적으로는 본래 보호자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당신에게는 친권이 없으니까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준아. 유치장 바닥에 쓰러진 채 준혁은 흐느꼈다. 8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고, 웃을 때 함께 웃었던 8년. 그 모든 게 법 앞에서는 범죄였다. 원수의 자식을 내가 키웠다고?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한태윤, 그 악마 같은 놈이 8년 전에는 내 기술을 빼앗았고 지금은 내 아들까지 빼앗았어. 하지만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었다. 지금 민준이는 낯선 저택에서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을 거라는 것. 민준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이마를 대고 준혁은 흐느꼈다. 한성그룹 본가 저택. 민준이는 2층 넓은 방에 갇혀 있었다. 화려한 침대, 최신형 TV,
산더미 같은 장난감. 하지만 민준이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빠, 어디 있어?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의 한태윤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민우야. 한태윤이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다. 밥 안 먹었다며? 다른 거 시켜줄까? 한태윤이 민준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손을 뻗었다.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뱀을 피하듯이.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내 숙부야. 내 진짜 가족이란다. 아저씨 누군데요? 난 아저씨 몰라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데려다 줘요. 아빠? 이준영 말이야? 한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민우야, 잘 들어. 저 이준혁이란 자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내 부모님을 죽게 만들고 너를 납치한 원수란다. 거짓말. 민준이가 소리쳤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빠는 매일 나한테 밥 해주고 아플 때 밤새 안아줬단 말이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태윤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문이 닫혔다.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8살 민준이는 영특했다. 울면서도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아빠를 만나야 했다. 민준이는 품속을 더듬었다. 그날 밤 급하게 챙긴 2가지가 있었다. 아빠의 낡은 가죽 노트,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있던 끊어진 금목걸이. 민준이는 금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펜던트가 살짝 두꺼웠다. 손톱으로 긁자 틱, 틈이 벌어졌다. 안에 작은 칩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며칠 뒤 한태윤이 다시 왔다. 민우야, 숙부가 부탁이 있어.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 싫어요. 이건 명령이야. 한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내 아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감옥이야. 빨리 나오려면 내가 협조해야 해. 민준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윤은 민준이를 지하 서버실로 데려갔다. 수십 대의 컴퓨터, 복잡한 코드들. 이거 풀어. 한태윤이 화면을 가리켰다. 사실 이 시스템은 8년 전 준혁이 개발했던 기술을 훔쳐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준혁이 마지막에 걸어둔 0.1%의 자물쇠가 전체를 잠그고 있었다. 민준이는 모니터를 보다가 품속에서 아빠의 노트를 꺼냈다. 한태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노트를 넘기던 민준이는 깜짝 놀랐다. 물류대란 해결날의 메모가 있었다. 하늘이 아이디어 길이 막히면 기차를 옆으로 빼두었다가 다시 합치면 된다. 민준이는 기억났다. 그때 아빠랑 장난감 기차 놀이하면서 했던 말이었다. 화면의 코드와 노트를 번갈아 보던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숙부의 시스템을 잠근 건 아빠였구나. 민준이는 결심했다. 숙부가 시킨 대로 하는 척하면서 다른 일을 할 거야. 민준이는 몰래 금목걸이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손상된 칩이었지만 아빠의 복구 알고리즘을 입력하자 데이터가 살아났다. 음성 파일이었다. 형님은 결국 가셨군. 이 아이는 그냥 여기 버려두면 알아서 죽겠지. 한태윤의 목소리였다. 8년 전 녹음.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숙부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였다.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의 복구 기술을 서버 전체에 주입했다. 숙부가 8년 동안 숨겨온 조작 로그들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판용 증거 서버에 몰래 심어뒀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8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재판날 아침,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완전히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증인석, 증인을 입장시키세요.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들어왔다. 깔끔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품에는 낡은 가죽 노트를 꼭 안고 있었다. 민준아. 준혁의 입에서 절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터졌다. 민준이도 아빠를 봤다. 수갑찬 아빠.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아빠를 구해야 할 때야. 한태윤 측 변호사가 다가왔다. 민우 군, 저기 앉아있는 사람 보이죠? 네. 저 사람이 민우 군을 데려간 사람이에요. 무서운 아저씨죠?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아저씨가 민우 군을 억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살게 했죠. 좁은 집에서 맛없는 밥 먹으면서. 그렇죠? 아저씨가 틀렸어요. 민준이가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밤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아빠 손은 얼음장이었어요. 근데 제 발이 춥다고 하면 아빠가 자기 가슴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준혁의 어깨가 떨렸다. 숙부님이 준 장난감보다 아빠랑 고물상에서 고장난 물건 고칠 때가 더 좋았어요. 아빠가 사온 붕어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를 살린 건 재벌 핏줄이 아니에요. 8년 동안 매일 아빠 품이었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한민우가 아니에요. 나는 이준혁 아들, 이민준이에요. 법정이 술렁였다. 한태윤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아이가 세뇌당한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한태윤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 서버에는 준혁을 유죄로 만들 증거들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달랐다. 기차길 같은 선들이 화면을 달리며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다. 형님은 결국 가셨군. 이 아이는 그냥 버려두면 알아서 죽겠지. 한태윤의 목소리. 8년 전 녹음. 법정이 얼어붙었다. 형님 아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없어. 이 아이는 사라져야 해. 동시에 화면에는 문서들이 쏟아졌다. 8년 전 준혁의 기술을 훔치며 조작했던 로그들. 준혁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었던 기록들. 조작이야. 해킹당한 거라고. 한태윤이 비명을 질렀다. 기술 감정 결과 원본 파일 맞습니다. 감정관이 말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강성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한태윤에 대해 살인미수 및 아동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경찰들이 한태윤에게 다가갔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를 누구로 보고. 한태윤이 끌려나갔다. 귀가는 자유입니다. 재판장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빠. 민준이가 증인석에서 뛰어내려 달려왔다. 준혁의 품에 안겼다. 민준아. 준혁은 아이를 꼭 껴안고 울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나 다 알아. 법정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8년 전 준혁이 기술을 지키려 걸어뒀던 0.1%의 자물쇠. 그 자물쇠가 아들이 만든 기차기를 타고 돌아와 아빠를 구원한 순간이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부자는 없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민준이는 28살 청년이 되었다. 한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거절하고 아빠와 함께 스카이로직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민준아. 60이 넘은 준혁이 옛날 빌라 근처 철길을 걸으며 물었다. 정말 회장 자리 안 하십더냐? 아빠, 기차 선로가 꼬였을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옆으로 빼두었다가 다시 합치면 된다. 맞아. 민준이가 웃었다. 제 종착역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웃으면서 우리가 만든 길을 세상에 선물하는 거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철길 위로 나란히 뻗어나갔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피덩이와 세상에 버림받은 남자. 그 둘이 만든 8년 그리고 20년의 이야기.
그들의 진짜 선로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